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최욱진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맡은 주제는 관상동맥 CT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전반부에 인디케이션하고 그리고 약간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제 후반부에 다른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예, 이번 시간 제가 다룰 내용들은 CT를 찍는 적응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와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번 이제 학회를 후원해 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지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제 있으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상 환자에 대해서 이제 CT를 고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CT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좀 조사를 해보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이제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이런 이제 질환에 대한 전혀 이제 배경 지식이 없거나 예,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 또는 뭐 불안정형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불렸던 질환을 이제 각 질환별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이제 것들이 여러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서 아예 이제 증후군이라고 신드롬이라고 해서 하나의 질환이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묶음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실 내용은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란 것은 이제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꼭지에 물이 잘 나오려면 물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 같은 게 어디에서 막히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물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디 막혔다든지 하면 이런 식으로 물이 제대로 안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혈액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어딘가 막혀 있거나 또는 좁아져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심장을 작동시킬 정도의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일련의 질환들을 묶어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질환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심전도로 주로 구분하는 게 쉬워서 제가 심전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 정도는 이제 ST 분절이 올라간 심근경색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 27%로 되어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이제 심근경색이긴 하지만 심전도가 올라가지 않은 ST 분절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여 % 정도 되는 질환들은 이제 레스팅 체스트 페인을 동반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텀으로 말했던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불안정형 협심증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다면 이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심전도를 먼저 찍겠죠. 10분 이내에 찍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심전도로 구분해서 ST 분절 올라가면 이제 ST 엘리베이션 MI 스템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심전도가 ST 분절에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비특이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제 요쪽 군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 검사를 빨리 할 수 있으면 이제 현장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심근 요소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근 요소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심근경색은 맞지만 ST 분절이 상승되지 않은 논 ST 엘리베이션 MI N스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심전도의 변화도 없고 효소의 변화도 없으면 이제 일단은 급하게 뭔가 이제 서둘러서 2시간 이내에 NGO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기 위해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은 개정이 이제 오랜 시간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제 마지막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0 이제 ESC 유럽에서 나온 non escalation MI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오게 되면 또는 이제 환자를 만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에스텔레이션 MI 같은 경우는 빨리 인터벤션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다음 이제 심전도는 괜찮지만 효소가 올라온 경우도 이것도 뭔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죠.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요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비특이적인 심전도를 보이고 심근 요소는 괜찮고 이러면은 이제 환자 증상을 호소하고 좀 난감하실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진짜 이제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이제 가이드라인 말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에 개정을 됐는데 이제 리스크를 따집니다. 환자의 뭐 과거력 이런 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 심근 요소, EKG 같은 걸 조합해서 만약 리스크가 아주 높다고 생각되면은 early intervention, immediate invasive라고 하는데 2시간 이내에 인터벤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하루 이내에 될 수 있으면 하루 넘기지 말고 인터벤션 해서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환자가. 근데 대부분 심전도랑 심근 요소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속한다든지 로리스크 또는 뭐 리스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하이 리스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심전도상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심근 요소의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다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자들을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아까 로리스크 페이션트나 또는 체스트 페인이 비특이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 내지 6% 정도는 여기 어드버스 카디악 이벤트라고 하는데 뒤에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뭐 심지어는 카리아가 어레스트까지 또 오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드버스 카디악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괜찮다고 보냈지만 일어난다는 거죠. 많게는 6%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일 이제라고 이제 쇼텀의 정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자를 보통 만나게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이쪽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련의 이런 허혈성 변화는 캐스케이드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국소적으로 어딘가 막히거나 이제 허혈이 생겨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에 세포 레벨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이완 신기능부터 먼저 떨어지고 그다음 수축 신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 심전도에 변화가 오고 계속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고 결국에는 마이오카드 임팍션 오고 거기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캐스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환자들은 이런 심전도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단계나 또는 한 요 정도 단계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했지만 여기서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환자가 괜찮다라고 보기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련의 캐스케이드 과정이 진행된다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것은 만약에 환자가 정말 증상이 있고 그게 의미 있는 허혈성 흉통이었다면 일련의 모든 변화들이 다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전도의 변화가 됐든 심근 효소의 변화가 됐든 어떤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떤 관상동맥이 막히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훨씬 더 환자의 증상이 전형적이라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논문은 2가지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CT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제 요 논문은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그 등재가 된 각기 같은 연도에 등재된 것이고요. 201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이 논문은 CT 엔지오그라피로 이제 환자를 그 치료 과정에 도입했을 때 퇴원한 사람들이 안전했는지를 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센터 RCT로 1,300여 명 정도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CT 엔지오그라피랑 그리고 원래 우리 CT 엔지오그라피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서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비교했습니다. 뭐 당연히 MI는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쇼텀 어드베스 이벤트라고 했죠. 하루 한 달 이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코로나리 엔지오그라피로 한 것들은 그 여기 기존 방법대로 한 것에 비해서 이제 거의 이제 차이는 없죠. 이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 시행은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는 오히려 더 많이 시행됐고요. 여기 보면은 뒤에 거는 퍼센테이지고요. 이게 2대1로 뽑았기 때문에 여기는 900여 명 되고 여기 400여 명 되는데요. 더 많이 조사가 된 거는 사실 이제 더 많이 찍었다는 거죠. 이제 하지만 여기 50% 이상 이제 관성동맥이 보통 반 이상 막히면 의미 있다고 하는데 그 50% 이상 막힌 거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뽑아내는 이런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진단이 됐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캐스 액티베이션을 해서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뭐 PCI를 하거나 스텐트를 넣는 그런 퍼센티지 봤더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진단 스크리닝을 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찍었고 그다음 비슷하게 이제 퍼센테이지율은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인터벤션 하는 비율을 보니까 인터벤션 하는 비율이 더 높고 그러니까 적중률이 더 높은 거죠. 좀 이상해서 인터벤션을 시행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다이아그노스틱 툴로는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웃컴인데요. 아웃컴은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퇴원시킨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퇴원시킨 퍼센트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랭스 오브 스테이는 이제 그 한 기관의 그 장소에 재원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죠.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잡도랑 아주 관련 있는 이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훨씬 더 짧죠. 그리고 어드버스 이펙트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걸로 괜찮다라고 보냈는데 돌아가시거나 뭐 큰 아주 중증도의 MI를 유발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원래 고식적인 방법하고 CT 엔지오그래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똑같이 멀티센터 RCT로 1000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아웃컴, 랭스 오브 스테이, 그 다음에 ER에서 이제 디차지 하는 거, 그 다음 메이저 어드베스 이펙트 그를 조사했습니다. 이 돈까지 조사했는데요. 비용이 또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여기 자세한 테이블은 나중에 핸드아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를 보시면 여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랭스 오브 스테이 이런 것도 의미 있게 이제 적게 들은 거죠. CT 엔지오그래피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단되는 시간도 짧고 그 다음 이제 디스차지도 응급실에서 많이 시킨 거고요. 47% 정도를 그냥 우리가 보고 선별해서 디스차지 시켰으니까요. 그다음 메이저 어드베스트 이펙트도 없었고요. 비슷하거나 비슷한 이제 진단을 보이지만 훨씬 더 이제 빨리 우리가 퇴원시킬 수 있고 나중에 퇴원시키고 난 다음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스트를 비교한 거는 이게 이제 좀 자세한 분석을 나중에 이제 테이블을 보셔야 되겠지만 코스트는 그렇게 뭐 차이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값싸면 더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비싸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비슷하게 들지만 훨씬 더 짧게 있을 수 있고 진단 빨리 되고 뭐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펑셔널 테스팅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요게 더 의뢰하는 비율이 뒤에 더 높았다는 거죠. 이제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뭐 인베이시브 안지오그래피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논문이 주는 이제 그 의미는 일단 이제 빨리 선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응급실에서 재원을 빨리 이제 해서 퇴원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은 약간 비슷하게 들고 그러면 우리가 퇴원시키더라도 안전하게 어떤 뭐 사망이라든지 아주 심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MI 같은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약 센시티비티는 한 94에서 99% 정도로 아주 높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는 의미는 만약 병변이 존재한다면 코로나 CT로 환자가 증상이 있었을 때 찍으면 어느 정도 최대한 선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CT 엔지오그래피에 대한 이 그레이드를 좀 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면 이제 NDCT, 코로나 CT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CT는 이제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2020년에는 CT 엔지오그래피는 레커멘드 된다, 추천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1B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 읽으실 때는 2B 이상은 환자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좀 공격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2B 이상이면 다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B 정도면 아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환자한테도 충분히 이런 것들 설명하고 레커멘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CT 코로나리 CT 베이스로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체스트펜 환자가 있고 ECG랑 그다음 트로포닌으로 선별한다면 그다음 CT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죠. 그래서 병면에 따라서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이제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뭐 입원시키거나 인터벤션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병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잠깐 제가 5명을 보여드릴 건데 예,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좀 젊죠. 31세 남자인데 엄청나게 많이 아파했어요. 제가 봤던 환자인데. 근데 심정도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뭐 땀까지 흘리면서 되게 아파하던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심전도도 괜찮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사람들 인베이시브하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겠죠. 제가 심초음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환자가 계속 어떤 이제 결과를 이제 결정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코로나 엔지오시티를 시행했습니다. 네, 보시면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안 보여요. 예. 레프트 메인이나 뭐 RCA 보셔서 특별한 건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리딩도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다음 칼슘 스코어도 빵이 나왔죠. 칼슘이라는 건 이제 딥하실 때는 어떤 혈관 내에 그런 이제 석회화 병변을 얘기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드 엔자임도 계속 팔로우했는데 노말이라서 저희가 GI 메디케이션 하기로 하고 OPD로 팔로우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빨리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CT를 찍고 이제 빨리 결정해서 이제 퇴원할지 아니면 입원할지 경과계차 계속할지 이렇게 정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케이스는 68세 남자 환자고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아파하던 사람이었어요. 진땀 뻘뻘 흘리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과거력은 고혈압이 있었고요. 뭐 10년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비특이적인 흉통은 아니지만 좀 전형적인 흉통이었고 레스팅 체스트 페인이었고 엔자임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심하다가 CT 엔지오그래피를 찍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대동맥에서 나가는 곳인데요. 군데군데 이제 이게 병변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석회화 병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일단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CT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단 영상 판독도 그때쯤 해서 나와서 예, 칼슘 스코어를 보니까 62 정도 나왔었거든요. 원래 칼슘 스코어는 나중에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100 정도가 마지날 값이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 넘어가고 환자 증상이 있고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찍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이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장내과 협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외래로 갔고요. 일단 외래에서는 다시 뭐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또 이제 협의를 거쳐서 이제 리피드만 조절하는 약물만 처방하고 현재 지금 OPD 팔로업 중이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고 팔피테이션하고 디스니아를 주소로 왔어요. 지금 이 학회 주제가 디스니아하고 그 체스트 디스컴포트죠. 이틀 전부터 됐다 그러고 요 심전도는 지금 뭐 전형적인 심방세동입니다. ST 엘리베이션이나 ST 디프레션의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건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레이트 컨트롤 했죠. 환자의 그 호흡 곤란이 아마 부정맥 때문인 것 같아서 레이트 컨트롤을 했고요. 예, 근데 레이트 컨트롤 하고 난 다음에도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카드 엔자임은 노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에이트랄 피브릴레이션 환자는 제일 많은 원인이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또는 밸브라 디지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에코에서 했는데 특별하게 밸브 디지즈의 에비던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CT 엔지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CT 엔지오 보시면 여기 아예 프록시멀 파트부터 아예 칼슘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눈에 띄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레프트나 라이트 둘 다 가는 프록시말 쪽에도 이미 칼슘 디파시스크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조금 의심을 해서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그 나중에 리컨한 이미지를 보니까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거든요. 코로나리 그 아테리 분진발을 그려주는데 여기 보면 군데군데 칼슘 디파짓이 있고 내로잉이 된 곳이 보입니다. 원래 매끈하게 이쁘게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LAD 레프트 엔테리어 디센딩 아테리 보시면 이거 다 군데군데 폴라크 같은 것도 보이고요. 칼슘 디파짓도 있고 내로잉 된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대로 퇴원을 시킬 수는 없어서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바로 당일날 제가 봤던 환자고요. 그때 다이렉트 엔지오그래피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는 멀티베슬 디지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병변에 대해서 좀 이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PCI 다 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예, 칼슘 스코어는 이 사람 계통에는 되게 높죠. 48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점 이상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멀티베슬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리딩지도 보시면 뭐 레프트 메인,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 뭐 RCA, LCX까지 뭐 다 상태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4일 전부터 이제 체스트 컴포트로 왔는데 요 사람은 다른 앞에 있는 케이스랑 좀 다르게 심전도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이제 이제 심전도를 주로 다루는 지금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쪽에 보면 그 T웨이브 뒤쪽 터미널 쪽의 파트가 이렇게 바이페이직 T를 보여요. 바이페 T 이머전이 있고 여기 보면 ST 디프레션이 멀티플하게 있고 AVR 쪽은 오히려 엘리베이션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전도 소견으로 봤을 때는 레프트 쪽에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멀티베슬 디지즈를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디액 엔자임을 하고 다른 스터디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환자가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리 CT를 찍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벌써 보이죠. 여기 이쪽에 칼슘 디파짓 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병변들이 따라가면서 여러 군데 관찰되는 게 보여요. 이쪽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간계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뭐 바로 디스차지 시킬 수는 없었고요. 심장내과 협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진했는데 환자 이제 사정상 입원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를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외래 보냈는데 이제 그때 또 입원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갔는데 4일 후에 다시 왔어요. 근데 4일 후에 다시 왔을 때 이미 이전에 기록이 다 있었죠. 그래서 CT 엔지오그래피에서 뭔가 이상한 병변이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현장 검사를 했는데 저희 트로포닌이 약간 상승이 된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엔지오그램이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어큐트 MI로 진단돼서 투베슬 디지즈 나왔습니다. 근데 환자의 심전도는 예전과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만 보면 이제 이런 환자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때도 이게 똑같았거든요. 두 번째 왔을 때도. 그래서 심전도만 보고는 이 환자가 뭐 괜찮다 아니면 뭐 당장 뭘 해야 된다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67세 남자 환자고 이제 예전에 베리언트 안자이나 히스토리 과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지오는 예전에 했던 사람이고요. 계속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진단받을 당시에 2013년에 그 코로나 CT를 찍었었어요. 그때 이제 칼슘 스코어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 병변은 있었죠. 예, 병변이 있었지만 요건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기로 하고 계속 이제 팔로우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찍어서 비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원하셨을 때 저희가 찍어서 다시 1대1로 비교를 했었고요. 비교했을 때는 뭐 특별히 더 진행된 건 없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런 베리언트 엔자이나가 다시 리어텍이 왔다고 생각해서 뭐 특별한 더 추가로 검사하는 거 없이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지금도 외래 잘 다니시고 있고요. 이 환자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20세 여자 환자고 아주 엄청나게 아프다고 왔습니다. 이 환자도 제가 봤던 환자인데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근데 심전도가 심상치 않죠. ST가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근데 리딩지 보면은 어큐트 MI라고 별표가 찍혀 있죠. ST 엘리베이션 MI. 이걸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이게 저녁이었거든요. 밤인데 액티베이션 시켜서 빨리 이거 PCI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냐 고민이 좀 되죠.
예,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물론 심장내과사한테 그때 연락은 드렸지만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스터디도 같이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CT 엔지오그래피가 그때 어벨러블한 시간이라서 빨리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 찍었는데 예, 병변이 없어요. 예, 특별한 병변이 없었어요. 뭐 특별히 막히거나 원래 이렇게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까 다른 케이스랑 틀리게 매끈하죠. 깔끔하죠. 예, 이분은 그래서 그 병변에 특이한 이제 그 관상동맥 병변은 없이 이게 생긴 거죠. 원인이. 대부분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ST가 많이 올라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리카달 디지즈가 있죠. 그래서 뭐 에코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 퓨전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임상적으로는 페리카다티스에 맞아서 저희가 약물 치료 그냥 엔세이드만 줬어요. 엔세이드만 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좋아져서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엔지오시티 파인딩도 이렇게 정상이 나왔었죠.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그 75세 남자 환자고 나이가 비교적 많습니다. 이제 가슴이 불편하다 또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거력이 되게 많아요. 뭐 수술도 했고 이제 뭐 폐에 뭐 질환도 있었다고 환자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배도 잠깐 좀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이 심전도는 물론 괜찮았습니다. 카데인도 괜찮고. 그래서 뭘 검사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아예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CT를 찍자. CT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 하고 다이섹션 CT하고 같이 묶어서 찍는 네, 나중에 선생님께서 또 얘기가 있을 걸로 압니다. 트리플 로라우 프로토콜로 CT 찍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펄모널 엠볼리즘, 아ortic 다이섹션 CT, 그다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에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뭐 특별한 병변은 저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땐 다이섹션을 시사할 만한 병변이라든지 코로나리 쪽에 이상점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밀 판독 맡기고 이제 나중에 판독한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SMA 쪽에 프로시말 쪽에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요. 포카란 스테노시스. 그래서 복통의 원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는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배가 아프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도 했었다고 돼 있고 그다음 이제 LAD하고 LCX 쪽에 이제 병변이 약간 있긴 했어요. 예, 익스텐시브 칼시파이 플라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그 심장내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이제 카시피케이션 되는 이제 리전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아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케이스도 보고 각종 적응증을 보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떤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그런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발전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할 때 저희 보시는데요. FFR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 50% 이상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무조건 다 요즘 PCR은 하지 않고요. FFR이라고 그쪽에 개통되는 정도의 프로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인베이시브한 엔지오그램으로만 가능했었는데 CT로도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죠. FFR이 떨어지는 병변을 딱 찍어줍니다. 예, 여기 보면 프로가 떨어지는 걸 딱 볼 수가 있어요. 칼라로. 그래서 어디 컬프릿 아테리 원인이 되는 혈관이 어디고 어디를 교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칼라 매핑해서 딱 볼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 그래서 이런 엔지오랑 일치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 있는 프라크 럽처부터 보통 급성관상 동맥 증후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프라크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에 프라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시 리컨스트럭션해서 이미징을 다시 매핑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검은색 프라크가 이렇게 안 좋은 프라크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찍은 CT 엔지오그램이고 여기 다시 재처리한 CT 엔지오그램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라크를 딱 아예 잘라서 이렇게 그 링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링 모양으로 보이는 플라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저희가 디텍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치 그 우리 인베시브 엔지오그램 할 때 이 코로나 CT를 쭉 다 찍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마치 파이프 이 밑에 단면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찍는데 코로나 CT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병변들이 프라크가 있고
어디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좁게 분포했는지까지 엔지오그램과 거의 정확하게 비슷하게 콜레이션 정도로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기계는 우리 병원에선 이제 쓰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잠깐 소개드렸고요. 네, 이상 잠깐 이제 브리프하게 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CT 엔지오그램은 어떤 이제 EKG나 그 카디악 엔자임 또는 에코로 찾아낼 수 없는 이제 리스크가 아주 낮은 사람인데 저희가 그 계속 증상을 호소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